대륙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KBS 전종철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이 시각 현재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 1명과 최고위원 4명, 청년 최고위원 1명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회는 장동혁, 김재원, 이뇨한, 김민전 이 4명이 당선됐고 청년 최고위원회는 진종호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지금 현재 당대표 득표율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시대 외국인을 존중하는 K-리스펙트 운동과 선한 댓글 운동인 선풀 운동을 국내외에서 펼치는 민병철 선풀재단 이사장 잠시 뒤 스튜디오에서 만나봅니다. 또 조주연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전정책연구실장과 함께 체코 원전 수주의 의미와 원전 산업의 글로벌 동향 알아봅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프닝 멘트를 하는 순간에 한동훈 후보가 과반을 차지하면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는 소식이 막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 국민의힘의 선택은 한동훈이었습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그랬는데 자, 한동훈의 1차 투표에서의 당선. 김성태 의원님 한번 좀 평가를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당대표 이제 후보 이렇게 성적은 한동훈 후보가 이제 가반을 1차에 득표함으로써 이제 당대표 선출되고 2등은 예상외로 이제 원희룡이 됐죠. 그리고 3등 나경원, 윤상현 순으로 되고 아울러 청년에는 이제 진종호 한동훈 실질적으로 캠프에서 같이 지금 움직인 진종호 네네. 후보가 청년 최고위원이 됐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최고위원 4명은 장동혁,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이렇게 4분의 또 최고위원이 같이 선출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제 당 대표는 의대안으로서 참 한동훈 위원장의 뭐 그런 지지에 대한 그런 국민적 판단, 여론조사의 내용들이 그동안 충실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고위원회에서는 대체로 보면은 흔히 말하는 한동훈 캠프, 한동훈 후보랑 같이 뛰는 사람이 장동혁 이제 전 사무총장. 네네. 이분 한 분이 이제 당선된 거죠, 그죠? 나머지 이제 인요한, 김민전 후보는 대략 원희룡 후보와 손발을 좀 맞춘 측면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면은 청년 최고를 포함해서 최고위원회에서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한 절반 정도 본인 포함 절반. 예. 딱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2명의 최고위원이 받쳐준다는 게 도움이 되죠. 원내대표 해보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당연하죠. 예. 그러면 이제 절되면은 또 이제 당 대표 최고위원이 당 대표가 또 임명직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네네. 뭐 이렇게 되면은 아마 한동훈 체제가 당을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이 이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오늘 전당대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 네. 막판에 이제 공소 취소 이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다 이런 관측도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대안이었나요? 예, 이변은 없었습니다. 이변은 없었군요. 예, 근데 어대안이 처음에는 당연히 네.
한동훈 후보라는 그런 당연지사의 표현이 되다가 여러 네. 가지 댓글 부대 이슈, 김건희 여사의 문자 논란, 그리고 이런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까지 가면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한동훈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 어대안으로 사실 어휘가 변화하는 과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분들이 한동훈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의 낮은 국정 지지도,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 이런 현 정권과 미래의 권력은 차별화하면서 국민의힘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당원들의 표심들이 이번에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대통령께서도 현장에 오셔서 전당대회 공동 운명체라고 말씀은 하시긴 했지만 실제로 앞으로는 한동훈 당대표가 된 만큼 이 대통령과의 당정 관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설계가 되고 이 한동훈 후가 항해를 하지 않으면 총선 이후에 잃은 민심을 다시 복구하는 데는 많이 어려울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전당대회가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나경원 후보의 얼굴이 그렇게 뭐 썩 표정이 그래도 밝게 웃으면서 또 현실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하고 앞으로 남은 그런 후보들과의 그런 연대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이 분열적인 전당대회가 수습될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경원 후보 워낙 백전노장이니까 또 당에 어떤 식으로 기여할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잠시 스케치성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전당대회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후보들 또 당원들과 일일이 인사하면서 아주 밝은 표정으로 입장을 했고 또 이후에 축사를 했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씩씩한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축사를 했는데 우리 김성태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장 믿는 구석이 그래도 국민의힘 당원들이겠죠. 네. 더군다나 오늘 일산 킨텍스 홀에 운집한 그런 당원들이야말로 가장 핵심 당원이거든요. 네. 그런 핵심 당원들의 압도적인 그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런 성원 분위기, 그게 아마 고무됐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그런 자신감도 가지면서 우리는 또 할 수 있다는 그런 동지적 어떤 그런 파이팅을 본인부터가 외친 거죠. 뭐 네. 그런 측면에서 운명 공동체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중간에 당원들이 엄청난 많은 박수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16년도 전당대회 참석하고 난 이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7년 만에 네. 작년 3.8 전당대회 그리고 오늘 전당대회까지 계속 연속으로 지금 참석하고 있는 거죠. 네. 그만큼 현직 대통령이지만은 뭐 이 정치에 대한 특히 여의도 정치에 대한 소중함을 잘 아시는 거죠. 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예. 두 분께 이어서 드릴 겁니다. 예. 한동훈 62.8%예요. 예. 50몇 퍼센트 아니고 60%를 넘었습니다. 압도적입니다. 이게 앞으로 당을 장악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수치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압도적이죠. 그 2등을 한 원희룡 후보가 18.8이거든요. 네.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14.5 그렇게 해서 3등을 하고 있는데 세 후보를 다 합쳐도 실질적으로 40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후보와 당 대표로서는 앞으로 이제 당정 관계를 재정립하면서 과거 이제 수직적인 당정 관계로 이렇게 비춰졌던 그런 당정 관계를 앞으로 좀 수평적으로 이렇게 펼 수 있는 그런 뭐 나름 당원들 당내 기반이 이제 확보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고. 여기서 제가 잠깐 말을 끊을게요. 예.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 윤 대통령과의 신뢰가 한동훈 후보가 예. 바닥이 났다. 그래서 참 당이 위험에 처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 뭐 많이 경험했지만은 전당대회 때는 그냥 뭐 사실상 이 정치판의 이 경선 경합은요 부모 형제 자식이 시켜도 원수가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전쟁입니까? 후유증이 많이 남죠. 예. 그렇지만 이제 뭐 특히 이분들이 뭐 앞으로 뭐 두 번 다시 안 볼 사람들 같이 이렇게 비춰졌겠지만은 전당대회 맞추고 나면은 대체적으로 국민의힘은 뭐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대체로 또 금방 하야하고 제가 여쭤보는 거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 그러니까 이런 관계요. 당내 갈등 구조가
해결되는 그 문제는 제가 첫 순서가 당정 관계죠. 네네. 당정 관계를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께서도 운명 공동체라 그러듯이 집권당은 또 대통령하고 숙명적인 관계예요. 그래도 네. 보통 운명적인 관계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지금 현재 당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3년여 국정 운영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막 그 부분에 대한 단호하고도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네. 또 그런 가운데 이제 또 당을 변화 혁신시키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집권당의 면모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 것이죠. 네. 신현영 의원님,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지금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후유증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대통령과 한동훈 이제 당대표의 관계도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62%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한동훈 후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일 때의 위상과 국민의힘의 여당 당대표로서의 위상은 상당히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산적한 현안들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 문제도 있고 사실 오늘만 해도 검찰 소환 조사를 황제 조사를 받았다라는 거에 대한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도이치모터스나 아니면은 이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는 당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갈 것이냐. 그리고 최상병 특검은 어떻게 또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진행할 것이냐. 이런 그동안의 한동훈 후보로서의 여러 가지 대안들이 그동안 국민의힘의 주장과는 많이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대통령실과도 다른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동훈 당대표가 칼을 잡았다고 보고 이런 대통령실과의 거리두기 아니면 차별화 전략을 하면서 본인의 정치적인 대선까지의 그런 가도를 계속해서 가지고 갈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감하고 갈등들이 상당히 많이 불거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친윤 조직과도의 그런 견제하는 갈등이 불거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건희 여사와도 그런 5번의 문자를 익십하면서까지도 본인이 한동훈 당대표로서는 본인의 그 주장과 견해를 관철해 갈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갈등 요소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댓글 2개만 읽고 질문을 드릴게요. 1003님이 1차에서 과반 얻은 한동훈 대표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전국 안정을 추구하고 당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봅니다. 2351님이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과 당원들의 큰 뜻이라고 봅니다. 이런 그 평가를 주셨고요. 자, 지금 이제 말씀은 어떤 약간 불안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신현영 의원 해주셨는데 일단은 가장 사람들이 주목하는 게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원활하게 잘 해나가면서 협력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냐. 이게 이제 가장 관건인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전당대 당내 통합도 또 문제인 것 같아요. 같이 그러니까 아우러서 말씀해 주세요. 우선순위가 예. 이 집권당은 특히 이제 대통령하고 당정 관계 네. 정립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당정 관계 정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쉽게 말하면 당내 갈등이 악화될 수도 있고 네, 예. 또 완화되고 해소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당정관계 재정립을 한동훈 진 대표가 이 62.8%의 전당대회 그것도 그 후보들이 나름 정치력으로 하면은 한동훈 후보보다 다들 5선 뭐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도 뭐 도지사 2번에다가 국회의원 3번에다가 장관까지 이런 막강한 후보들을 뭐 제껴버리면서까지 1차에 뭐 그런 건 63%에 달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었다는 것은 상당히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의 괴리가 별로 없었던 겁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집권당 그래도 국민의 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은 제대로 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정 기조의 변화와 네. 또 당을 변화 핵심시키는 부분은 지금까지의 어떤 정치적 그런 인식이나 정치인들 마인드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당신 방식으로 집권당 국민의힘을 변화시키고 2027년 정권 재창출까지 이어지는 특히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2026년도에 지방선거를 또 어떤 판으로 이렇게 이겨야 될 것인지 그 지방선거마저도 지난 4월 총선처럼 압도적으로 참패를 펴버리면은 2027년 대선은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만큼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지금 현재 신원 당대표의 역할과 또 기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언급하신 게 당정 관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그다음에 당내 통합, 그다음에 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걸 꼽자면 거야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이제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극한 대치 국면을 어떻게 타개할까 할 때 하나의 고리가 지금 해병대원 특검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당내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오히려 더 당을 어려운 지경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잘 그 진행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게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 전략을 가장 확실하게 구현한 부분이 네. 해병대 최상병의 그런 특검 문제를 예. 기존의 이제 국민의힘 그 여러 정치적 입장 인식하고는 다르게 본인이 판단하고 입장을 피력을 해버린 거죠. 거기서 완전한 차별화가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한동훈 되면은 당정 관계 거기다 문자 나왔죠. 또 댓글 문제 터졌죠. 그죠? 그래서 이거 참 위험해질 것이다. 그런 우려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역시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그런 국민들의 입장과 또 우리 당원들의 판단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신현영 의원님, 제가 최근에 민주당 중진 의원을 일종의 이제 취재를 했는데 우린 기다리고 있다 특검법. 무슨 얘기냐 했더니 한동훈이 되면은 제안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동훈이 되는지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특검법 지금 밀어붙이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 갖고 있잖아요. 예. 자 그렇다면 협상을 해 나가면서 어떤 접점을 찾을까요? 아니면 그게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실제로 이재명 지금은 후보이죠.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 한동훈 이제는 당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권 추천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1대 마무리부터 22대까지는 최상병 특검법이 해결이 돼야 그다음에 민생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당대표가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건 최상병 특검법을 어떻게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시킬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협치의 고리가 될 수 있다고 매우 보시는 중요한 거예요? 그 리더십의 그런 평가의 단서가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당내에서도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특검은 곧 탄핵이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아마 친윤에서도 이 대통령실에서도 이 특검이 통과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 피력할 텐데 이 당내에서의 그런 의견들을 어떻게 봉합하고 그리고 민주당과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서 제3자 추천권을 제대로 협상을 통해서 통과시킬 수 있느냐 이게 아마 한동훈 당대표 앞으로 대선 후보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먼저 짧게. 지금 이제 우리 시인님이 잘 짚어주셨지만은 지금 이제 이 당 체제라는 것은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의 역할이 있고 또 이제 원내 같은 경우 국회 같은 경우는 원내 사령탑인 원내 대표의 역할이 당원 당규로 딱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동훈 지금 당 대표 같은 경우는 원내 지금 이제 배치를 달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내 당 대표로서 또 상당한 고충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현역 의원들 중심의 원내 지휘탑인 사령탑인 원내대표가 잘 협력하고 협조를 해야만이 흔히 말하는 당론 채택도 좀 용이해지는 거고 만일 그게 삑사리란 말은 방송용어로 맞지 않습니다만 말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면은 엄청나게 곤혹스러워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해병대 최상병 그 특검 문제는 한동훈 이제 대표의 입장은 이건 하나의 수정안을 가지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민주당 특검법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입장이기보다는 특검이 국민 누가 봐도 이 특검 선정 과정이 이렇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민주적 절차다. 이러면은 그걸 우리가 제시하겠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조금 온도차 나지 않아요? 저도 원내대표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공교롭게 또 당시 지금 대구시장을 하고 계신 홍준표 당시 당대표인데 이분은 원외였어요. 배치를 달고 있지 않았는데 그래도 나름 원외 당대표이기 때문에 당시 문 대통령께서 흔히 말하는 영수회담이라는 것도 잘 응해주지도 않고 상당히
애로 고충이 많았어요. 그걸 뭐 제가 좀 풀어준 그런 경험도 있는데 그렇듯이 앞으로 한동훈 당대표의 당무를 위해서 이제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누구보다도 긴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집권당의 또 면모도 가지고 또 당정 관계도 잘 정립하는 그런 슬기로움과 지혜로움을 보여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죠. 신현영 의원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 이제 기존에 사실 여당 대표와의 만남은 좀 유보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안 하는 스타일이었고 이제 대통령과의 만남을 이른바 영수회담을 주로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고 요구를 하시고 실제로 만나기도 하셨는데 자 만약에 이재명 전 대표가 8월 달에 민주당 대표로 선출이 되면 이제 한동훈이라는 또 다른 이제 또 여기에 대선 잠재 주자가 있습니다. 그 당대표가 둘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외긴 하지만 해병대원 특검법이라는 이제 큰 사안들이 있잖아요. 회동이 이런 큰 사안을 그냥 인사 가는 거 말고 그 회동이 성사되리라고 봅니까? 당과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우리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한동훈 후보 뭐 왜 이렇게 편드냐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21대부터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건으로 상당히 본회의에 와서 이 필요성을 줄구장창 외쳤던 한동훈 지금의 당대표의 모습이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대당의 회동이라는 게 처음부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최혜병 특검법은 말씀하신 대로 원내 대표의 소관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원내 협상을 통해서 그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전반적으로 총평을 해주시면 오늘의 그 한동훈 대표의 당선 한 말씀으로 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국민의힘이 집권당으로서 분명히 국민들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그런 새로운 과거를 다지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방식은 안 된다, 용인하지 않겠다는 게 국민들과 우리 당원들의 뜻이죠. 전략적 선택을 했다고 보시는 거죠? 상당히 그러면서 이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나름 사실상 인지도 중심의 선출이지만은 이거는 정말 안배가 잘 됐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절한 최고위원들이 또 당 대표를 견제하기 시작하면은 상당한 견제 기능이 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게 잘 하모니가 이루어진 전당대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김성태 대표님이 아주 표정이 밝으십니다. 이번에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는데요. 민주당 전당대 지역 순회 경선이 이제 일극 체제 비판에도 이재명 후보가 잇따라 압승하고 있습니다. 90%를 훌쩍 넘기고 있는데요. 자, 최고위원 순회 경선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유일하게 20%대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신현영 의원님? 예, 전봉주 전 의원 어제도 만났는데 사실은 본인이 그동안에 여러 언론에 억울한 프레임을 많이 뒤집어 썼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1등이다 보니까 여러 견제들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본인도 사실은 17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고요. 본인도 많이 발전하고 성숙하고 거듭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오랜 정치 경험 그리고 지금의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기에는 투쟁력이 상당할 거라는 신뢰감 그리고 여러 공천 불이익 등 당내에서의 기회를 얻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의 동병상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당원들의 지지가 지금 20% 이상의 압도적인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어제 저희 프로그램 출연한 김두관 후보는 이제 뭐 이길 수 있냐 물어봤더니 뭐 자기가 이긴다는 얘기까지는 안 하지만 남은 경선 절차에서 이제 그 의미 있는 수치를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남아 있는 데가 보니까 서울, 경기, 호남 등 당원 숫자 많은 데거든요. 그러니까 좁혀질 수 있을까요? 뭐 상대당의 뭐 그 흥행까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좀 뭐 이전 투구도 이루어지고 상당히 뭐 전당대 이후를 걱정하는 대려 국민들이 그걸 걱정할 정도로 이런 아주 격한 전당대가 됐는데 그 대신 흥행은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천상천하 유아독존 지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지금 김두관 후보가 외롭게 지금 뭐 맞서고 있지만 이게 좀 흥행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그런 유아독존 지존에 대한 건드릴 게 너무 많은데
너무 지금 밋밋하게 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를 뭐 DJ 이후에 가장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렇게 옹립은 하지만은 그렇지만 과연 2027년 민주당이 그렇게 희망하는 정권 교체 쉽게 갈 수 있겠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우려되는 대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도 민주적인 절차로 좀 민주당의 정통적인 그런 입장들이 잘 녹여내는 그런 전당대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짧게만요. 민주당 네. 전당대회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반사 효과입니다. 저렇게 분당대회로 가느니 우리는 단합하는 길로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정권 견제 심판에 더 총력을 다해야겠다는 약간의 그런 반작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서요. 예, 뭐 지금 흥행보다는 더 많은 산적한 현안을 제1당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라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말씀 거기까지 하고 질문 하나만 더 해볼게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건물에서 비공개 검찰 조사 받은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성태 대표님, 사실 현직 대통령의 검찰 대면 조사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닌데 네. 이걸 하고도 조사 장소라든지 뭐 어떻게 그 과정에 검찰총장 패싱이라든지 이게 또 논란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대방 이걸 지적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기에 앞서서 그걸 좀 더 이렇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었나요? 그런 아쉬움이 여권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권 내부에서도 이제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본인이 성역 없는 수사하고 또 뭐 원칙대로 하겠다, 뭐 국민들이 납득하는 선언을 하겠다 이랬는데 이거 이제 수사 주체는 또 이제 중앙지검이라고 합니다. 중앙지검적인 차원에서 이제 나름 수사의 영역 안에서 자신들이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너무 늦게 그걸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패싱당한 것이다. 뭐 이런 모양새들은 좋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역대 대통령 영부인이 검찰 수사를 받은 경우는 거의 없죠. 국회의장이 2012년도에 검찰 수사를 받을 때도 네. 또 이거는 막 검찰하고 협의해가지고 별도의 장소에서 받고 그랬던 거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또 김건희 여사라고 해서 특별 의전 예우를 갖추면서 한 수사다 이렇게 막 비난받기까지는 좀 한계가 있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뭐 현직 대통령 부인 첫 검찰 대면 조사 얘기를 하면서 아마 부인이란 말을 잠시 빼먹은 것 같은데요. 지금 현직 대통령 부인의 검찰 대면 조사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현영 의원님은 이 논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전형적인 황제 조사고 면피용 조사라고 봅니다. 시기도 절묘한 게요. 한동훈 당대표가 되면 실제로 김건희 이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모르는 그 타이밍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어떻게라도 조사를 받자라는 좀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고 불공정한 국가라는 거를 윤석열 부부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부분인 만큼 상당히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 친윤 검찰 라인 교체를 하면서 이원석 총장을 패싱한 부분조차도 검찰 조직 자체의 권위와 이런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조직이 많이 와해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중부지방은 종일 비가 반복되면서 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퇴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는데요. 이 시각 서울 시내 서부간선 지하도로 성산 방향 금천 나들목 지나 추돌 사고 나서 2차로 통행이 어렵고요. 뒤로 정체 빚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방향 서강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지체 정체고 이후 천호대교 1차로에 사고 발생했는데요. 여파로 잠실대교부터 밀립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 홍은램프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지나서 홍지문 터널까지 차량들 서행하고요. 반대 성산 쪽은 정릉터널부터 연희램프까지 정체입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에서 안성 휴게소까지 밀리고요. 이후 오산에서 신갈 분기점 지나기 어렵고 서울 진입에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 수원 4차로에는 화물차 사고 발생했는데요. 여파로 죽전부터 밀립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인천 요금소에서 부평 나들목까지 정체인데 앞시간 발생한 사고 여파입니다. 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발안에서 8탄 분기점까지 흐름 답답하고요. 또 매송휴게소와 일찍부터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대한민국 실용 영어 교육의 초석을 다진 분이 있습니다. 40여 년 전 TV 영어회화 강좌를 통해서 국민 영어 쌤이 됐고 저자 이름을 앞세운 생활 영어 책은 한때 필독서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오랜 시간 악성 댓글 문제 해법을 찾아서 국내외를 누볐고 최근엔 국내 거주 외국인을 존중하자는 캠페인을 펼치는 분입니다. 민병철 중앙대 석좌 교수 겸 선풀재단 이사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청취자들은 민병철 이사장님을 대한민국 1세대 실용영어 교육자, 실용영어 선생님으로 유명세에 떨쳤던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981년부터였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요즘 다양한 방식으로 영어 학습할 기회는 많지만 당시의 교육 환경이 지금과 많이 달랐죠? 네, 당시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영어를 단어와 문법 위주로만 가르쳤기 때문에 영어 회화를 배울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네네. 또 단어를 외우려고 심지어는 단어장을 먹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또 어느 영어 선생님이 미국에 가시게 됐는데 식당에서 rare, medium, or well done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른 단어는 안 들리는데 medium이라는 단어를 알아듣고서 아, 고기 크기를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큰 걸로 large라고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네. 생활 영어를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또 제가 방송 중에서 want to를 wanna, going to gonna 이렇게 발음했더니 틀린 발음이 아닌지 질문해 오신 선생님도 계셨는데 예. 역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처음 미국 영어를 아마 접해서 그랬을 겁니다. 네. 자,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 방송이나 언론 매체에서 오르내리는 민병철 이사장님 소식은 영어가 아닌 다른 내용입니다. 최근에 어떤 활동들 하고 계신지 그 근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잠깐 소개해 주세요. 예, 그동안 저는 중앙대학교에서 AI를 이용한 메타버스 혁신 창업 과목을 제가 만들어서 가르쳤는데요. 네. 전 세계 학생들이 왔고 그 학생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업 제안서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글로벌 기업과 연계시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 거기서 한번 테스트해보고 피드백을 받는 그래서 본인들의 경쟁력을 갖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고요. 또 제가 한 또 다른 일은 외국인 존중 캠페인과 선풀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이제 시작하신 게 방금 말씀하신 K 리스펙트 캠페인입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과연 어떤 계기로 이거 활동을 시작하셨습니까? 제가 이 외국 사람을 존중하자는 K 리스펙트 캠페인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어느 주한 대사 한 분이 저한테 영상을 하나 보냈어요. 네. 그 내용을 보니까 한국인과 결혼한 어느 외국인 여성이 시댁에서 심하게 차별을 받는 영상이었는데요. 아마 그 대사는 이 영상을 통해서 제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전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에이션 헤이트로 인해서 차별받고 폭행당하는 사례를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먼저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을 존중한다면 해외여행을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또 해외에서 거주하신 750만 명의 우리 동포들이 그 나라에서 존중받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현재 농촌 지역을 포함해서 각종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인력이 크게 필요하고 또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크게 기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또 한 가지는 그 출산율 0.72 OECD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직면한 인구 문제를 해결할 때도 외국인들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캠페인 이름 K 리스펙트 이 명칭 직접 만드셨습니까?
네, 그 K-pop, 뭐 K-movie, K-드라마, K-food 이렇게 한류를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인의 정신 문화를 알리는 존중과 배려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를 제가 한번 만들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도 한국의 정신을 알리는 K-respect를 전 세계에 한번 알리고 싶습니다. 외국인 인권이란 이제 큰 주제 놓고 민간에서 자발적 캠페인 벌이는 건 이제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엔 인도네시아 측 인사 초청한 사례도 있었다는데 뭐 이거를 포함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주 네. 최근엔? 예, 우선 그 작년에 K-respect 캠페인은 발대식을 열었는데요. 이 행사는 35개국에서 주한 대사와 부대사들이 참석했고요. 이 행사에 참석했던 부통이라는 주한 전 베트남 대사가 이 캠페인이 베트남 국민들이 한국에서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말하면서 베트남 또한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 똑같이 존중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는데 제가 이 말을 듣고서 제가 이 캠페인을 하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또 지난주에 7월 14일에서부터 17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4,50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로벤스 씨와 또 23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이나라 씨, 이 두 명의 인플루언서와 함께 신천과 성남시청에서 K-respect 캠페인을 함께 벌였는데요. 특히 이나라 씨는 한국에서 인도네시아인들을 존중하는 캠페인이 일어났으니 본인도 인도네시아 가서 한국 사람을 존중하자는 캠페인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기회가 되면 한번 인도네시아에 가서 이 캠페인 한번 함께 할 생각입니다. 네. 중앙대 석자 교수시지만 민병철 이사장으로 이제 불리는 이유가 바로 17년째 선풀재단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공간에서 악성 댓글 추방하기 위한 노력의 이제 일환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활동 간략히 소개해 주세요. 예, 우선 그 제일 제가 기쁜 것은 검색창에서 선풀을 검색하면 선풀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많은 관련 기사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네네. 그만큼 선풀이 보통 명사가 됐다는 건데요. 또 실제로 선풀 달기 운동에 참여한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이 대폭 감소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선풀운동이 처음 발족한 날인 5월 23일을 제가 악플이 없는 날 No Hate Comments Day를 만들었고 또 2018년은 인터넷 평화상이라는 것을 또 역시 제가 세계 최초로 만들게 됐는데 그때 트럼프와 김정은 양국의 그분들이 예. 그 말폭탄 언어 폭탄을 통해서 아주 그 긴장감이 돌아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 저희가 인터넷 평화상 수상 단체 두 곳을 저희가 초대해서 평창에서 저희가 DMZ에서 한국에서는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캠페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계기로 해서 제가 인터넷 평화 운동을 한번 만들게 돼서 인터넷 평화상을 제가 만들게 됐고요. 또 선풀운동 16년 만에 2023년 11월 20일 날 선풀 홈페이지에 선풀이 1,000만 개가 됐습니다. 네. 또 선풀운동 시작한 지 15년 만인 2022년 9월 21대 대한민국 여야 국회의원 299명 100% 전원으로부터 선풀운동 서명을 받았고요.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필리핀에서도 그걸 좀 원한다고 그래서 필리핀 하원 의원들을 만나게 됐는데 필리핀 하원에서도 선풀운동에 동참해서 2024년 7월 현재 필리핀 하원 의원들의 50% 이상은 164명이 이 선풀운동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네. 그런데 악성 댓글 문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 현상이잖아요. 왜 이런 일이 네. 생기는 걸까요? 지금 보면 어느 아시아 국가에서 한 청년이 실연했어요. 여자친구가 해주니까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물었더니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게 좋겠다. 떠나기 전에 나한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를 돌려달라. 뭐 이런 그 악성 댓글이 다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국 이제 생명을 버리게 되는데요. 네. 이때 만약에 누가 당신이 당신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더 좋은 여성을 만날 수 있으니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격려와 배려의 언어를 썼다면 그 청년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중에서도요. 선풀운동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 캠페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악플 때문에 견디다 못해서 은퇴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가수 보아가 은퇴를 하지 않도록 격려 글을 올리자가 올라가 있고요. 네. 국내 거주 외국인을 존중하자, 지구촌에서 전쟁을 종식시키자, 이런 여러 개의 캠페인들이 올라와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응원과 그 격려의 배려의 그 단어를 달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걸 이제 달게 되면 이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봉사 시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선프롬포에 들어오시다든지 아니면 기타 언론의 그 기사라든가 이런 걸 보시고 좋은 댓글, 비판은 괜찮습니다만 비방의 댓글에 대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하시고 또 좋은 댓글을 올려주면 저희가 봉사 실적으로 사회봉사 시간을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면 되냐,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이 참여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 선풀운동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사람만 예. 17년 동안에 84만 명인데요. 네네. 저희가 많은 분들이 제가 10년 걸려서 100만 명을 생각했는데 아직도 안 이루어져서 17년 동안에 지금 84만 명인데 이 방송을 보시고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100만 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아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와, 민병철 교수님 엄청 반갑습니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선풀 좋아요. 이런 이제 댓글 주셨고요. 자, 이런 지속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악성 댓글 올리는 사례가 쉽게 줄어들진 않고 있습니다. 과연 악성 댓글 이제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조금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그 악성 댓글을 첫째 올리는 사람이 이유가 있는데요. 네. 네, 그분들은 대야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올리게 되는데 이걸 이제 근본적으로 이걸 줄이는 방법은 예. 결국은 어릴 때부터 인성교육을 해야 되는데요. 요즘은 한 살부터 100세까지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인성교육은 이제 옛날엔 3살 버릇 80살이 아니고 100살까지 사는 그런 그 시대에 있어서는 어릴 적부터 인성교육을 시켜야 되겠는데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유치원에서 좋은 글을 다하는 것을 아마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네. 캠페인과 또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이런 악성 댓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토대에는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네. 말씀하신 대로 선풀재단은 지난 2007년부터 17년째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특별히 이거는 기억에 남는 일이다, 기억에 남는 사례다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소개해 주세요. 네, 대전에 있는 어느 중학교 학생들이 버스로 수학여행을 가게 됐는데요. 네. 전복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중에서 한 학생이 머리를 심하게 다쳐가지고 의식을 잃고 깨어나지 못하게 됐는데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힘내라 재윤아 학교 가자 너는 꼭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선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이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선풀을 달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이 학교에서 이때는 악플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친구를 위해서 선풀 달기를 하는 과정에서 악플의 폐해와 선풀의 필요성을 스스로 학생들이 느끼게 됐던 것이죠. 네. 그동안 선풀재단 활동에 대한 성과 그리고 자체 평가 토대로 앞으로 이런 영역에 더 집중하겠다는 계획 있으세요?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K-리스펙트 캠페인을 좀 더 강화시키고요. 네네. 또 인성교육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되겠는데 제가 사실은 몇몇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국민 제안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이런 사이버 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을 법제화하자라고 말씀을 제가 3대째에 걸쳤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예. 22대에서는 좀 의원들께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학교나 직장에서
이런 사이버 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1시간 정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 이사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선풀 운동과 K 리스펙트 운동이 상당히 좀 연계가 잘 돼서 서로 이렇게 시너지 효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근저에는 인성 교육이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자, 5944님이 이런 댓글 주셨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민병철 영어 카세트 테이프로 열심히 듣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선풀 활동가로 변모하신 모습 감동적입니다. 와, 여기저기서 지금 이사장님에 대한 격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아까 조금 전에 주신 말씀 중에서 네. 이 K 리스펙트는 바로 선풀 운동에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네네. 선풀 운동은 새벽 2시에 남한테 악성 댓글을 다는 것은 존중이 결여됐기 때문에 이 존중하자는 것이어서 존중이 바로 외국인 존중까지 이제 지경을 넓혀간 것이죠. 네네. 자, 지금부터 영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시간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민병철 네. 이사장님은 대한민국 1세대 영어 선생님으로 불립니다. 40여 년이 흐른 지금 영어를 접한 환경 그때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사장님, 어떤 부분이 가장 달라졌다고 실감하세요? 지금 바로 조금 전에 이제 얼마 전이죠. 어저께죠. 바이든이 출마를 포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이런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CNN을 통해서 전 세계 지금 전달되는 이런 환경이 바로 옛날과 확연히 달라진 영어의 환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영어를 일대속 잘 배워두셔야 새로운 미래가 생기고 영어로 말하고 세상사를 만나게 되면 결국 새로운 미래, 새로운 사업,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영어 공부 좀 많이 하십시오. 새로운 미래,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사업 말씀하셨고요. 자, 오랜 경험 바탕으로 할 때 그래도 이 방법이 영어 공부의 왕도다. 영어 공부의 왕도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듣기만 하는데요. 들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실제로 말을 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어를 외우는데요. 단어를 외워서는 안 됩니다. clock, watch, time 이거 해봐야 안 되고요. 네. What time is it now? 그냥 커피만 해도 안 되니까 Would you like to have some coffee? 문장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문장도 문장만 하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How old are you 하니까 I love kimchi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과 대답을 동시에 해야 되고 네. 또 이걸 연습한 다음에는 반드시 영어를 연습해야 되는데 요즘 K-팝 시대 또 K-팝의 나라 많은 외국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기회가 되면 꼭 대화로 해보셔야 되고 정 안 되면 무슨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화를 통해서 한다든가 인터넷 통해서 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영어를 반드시 직접 해보셔야 되는데 길거리에 많은 외국 사람들 만나시면 이제 영어 좀 연습합시다 그러면 동의한 사람이 거의 없으니 그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한국을 가르치는 겁니다. 한국 음식을 소개하고 한국 문화를 한다 그러면 다 놓아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영어가 정말 유창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런 한국 문화에 대한 것을 많이 공부하셔서 네. 외국 사람들에게 우리의 고궁도 소개하시고 외국 사람들에게 우리 김치도 소개하시고 김밥 만드는 것도 만들어주시면은 아마 얼마든지 기회가 돼서 이제 훌륭하게 영어를 잘 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역시 기존의 문법 영어에서 이제 표현 위주의 익스프레션 위주의 영어를 하신 것 같아요. 익스프레션 발음 괜찮았습니까? 우리 전 국장님은 제가 감동받은 게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긴 그렇습니다만 제가 2008년도에 워싱턴에 미국 하원에 갔을 때 미 국회의원에 갔을 때 국회의사당에 갔을 때 선풀운동을 미국 의원들한테 제가 발표했을 적에 그때 취재해 주신 분이 되셔서 정말 오랜만이지만 반갑습니다. 그래서 전정철 우리 국장님의 영어 발음은 워싱턴 발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질문을 제가 잘했네요. 자, 근데 일각에서 영어를 비롯한 다른 나라 언어 배우기 위해서 더 이상 오랜 시간 투자할 필요 있느냐? 이런 반문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공지능 AI가 실시간으로 텍스트를 번역하는 것은 물론 음성 통역까지 해준 시대가 이제 도래했거든요.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시대의 영어 교육 계속 필요한 겁니까? 예, 그건 뭐냐면요. 당연히 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AI로 통역을 해가지고 계약을 사인할 수 없습니다. 네.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해야만 됩니다. 또 누구를 만나더라도 문자만 주고받고 해석을 통해서 AI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 진짜한 감정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마침 만약에 우리 정상들이 해외 나가셔가지고 네. 통역을 쓰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통역보다는 적어도 몇 마디라도 정상 간에 자기 감정을 드러내면 훨씬 더 쉽게 국가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듯이 영어는 실제로 대화를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AI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네. 자, 지금 시간이 딱 1분 남았거든요. 끝으로 오늘의 생활 영어 한 말씀 그리고 그 해석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딱 한마디로 예. 시간 한 40초 정도 남았습니다. 네. Post good comments, you'll be happy. 선풀을 다십시오. 행복해집니다. Respect others, you'll be respected. 상대방을 존중해 주세요. 내가 존중받습니다. Speak English, you'll have opportunities. 영어를 말하세요. 기회가 찾아옵니다. 아, 진짜로 이렇게 영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하면 기회가 찾아옵니까? 물론이죠. 왜냐하면 저 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영어를 하니까 전 세계 나가고 전 세계 나가서 한국을 알리고 전 세계 나가서 우리 정신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를 만나게 되고 대사들이 또 저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본인들이 자기네 나라 국민을 존중하십시오라고 한국에 살 수 없는데 네. 제가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고 또 저에게 많은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알겠습니다. 또 선풀운동에 동참하시고 저희 K-리스펙에 동참하시면 많은 기회를 또 역시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병철 중앙대 석좌 교수 겸 선풀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9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1살 민정이는 선천성 희귀 질환인 에이퍼트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과 발가락이 서로 엉겨붙어 있었던 민정이. 물건을 잡는 것도 제대로 신발을 신는 것도 혼자 힘으로는 어려웠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피아노도 치고 운동장에서 뛰어놀고도 싶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에 희망을 품고 기다려온 시간. 하지만 아빠의 사업이 기울며 압류와 불어나는 빚에 민정이의 수술은 점점 더 희미해져만 갑니다. 피아노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민정이를 품에 안고 미안함의 눈물을 흘리는 아빠. 민정이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중부지방은 비가 오락가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많은 곳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지역에 최대 80mm 이상이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1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전북 북부 서해안에도 10에서 50mm,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남해안 지역과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제주도에도 5에서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 사이에 중부지방과 경북에는 시간당 30에서 최대 50mm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돌풍과 함께 벼락도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폭염이 이어지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진 남부 곳곳으로는 오늘 저녁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전국 내륙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서 매우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30도, 춘천 31도, 청주와 전주 33도 예상되고요. 강릉, 경주, 제주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2도, 습도는 85%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새 당대표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한동훈 신임 당대표는 수락 연설을 통해 민심과 싸우면 안 되고 한편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해 우리 당과 당원 동지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하나였고 앞으로도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대표를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들여다볼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이른바 윤석열 김건희 쌍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 대면 조사에서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화장품이 미국 할인 매장 등에서 사온 것으로 인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2,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온라인에서 주로 쓰이는 헬퍼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돕다 헬프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헬프는 탈가정 청소년, 헬퍼는 이런 청소년을 돕겠다고 나선 성인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청소년들이 주로 소통하는 곳, 그러니까 SNS를 위주로 헬퍼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식사나 잠자리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아이들에게 불법적인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문제 취재한 KBS의 시사기획창 김도영 기자 오늘 나와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또 문제 취재를 했군요. 네. 간단히 소개했는데 헬퍼. 단어 자체가 생소한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온라인에서 생겨난 말이죠? 네. 이제 먼저 말씀드릴게 우리 앵커께서는 탈가정 청소년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는데 네. 이게 가출 청소년을 요즘 많이 예전에 미혼모를 한가정 이제 부모님이라 부르는 것처럼 네. 그래서 조금 제가 뒤에는 가출 청소년이라고 좀 네.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할게요. 네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출 청소년 말하는 거죠? 네. 네네. 그 헬프라는 게 쉽게 말하면 가출 청소년, 헬퍼가 이제 이 사람들을 가출 청소년을 도와주겠다고 글을 올리는 성인들을 하는데 이게 뭐 뉘앙스가 나쁘죠 지금 나쁜 뉘앙스죠. 그렇죠. 좋은 네네. 뉘앙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사회활동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헬퍼라는 단어 좀 쓰지 말아주세요 방송에서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일단 다른 대체할 단어가 없어서 우선은 좀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군요. 이게 이제 많이 변한 게 우리 선배님께서도 예전에 취재 많이 되셨지만 가출 청소년 취재할 때 저희가 이 아이들이 모이는 좀 특정 지역에 가서 뭐 이제 소위 뻗치기라고 하는 하죠. 기다렸다가 만난다든지 그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저희도 한번 해봤어요. 아이들이 모인다는데 가봤는데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디 있느냐 다 SNS에 가 있는 거예요. SNS에다가 오프라인으로 만나긴 힘들군요. 그렇죠. SNS에다가 도와주세요. 가출했어요라고 올리거나 아니면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게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렇게 지금 이제 구조가 형성이 돼 있어서 온라인에서 쓰는 이 헬퍼라는 말이 좀 생소한 분들 많으시겠지만 아이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또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어떤 걸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쌍하고 이게 소외되고 집을 나온 청소년들을 노리는 이런 나쁜 세력들이 또 그 SNS나 온라인에 또 퍼져 있군요. 그런 얘기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온라인의 특징이 익명성입니다. 실체를 알기 어렵다는 뜻으로도 제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번에 취재진이 헬퍼와 헬퍼 역할 모두 했다고 하는데 그럼 아이들과 또 아이들을 돕겠다는 사람 모두 만났다는 뜻이죠? 네, 저희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면 우선은 저희가 여성인 성인 헬퍼다 도와주겠다라나 하거나 아니면 도움을 요청하는 청소년들한테 어디세요 만나러 가겠습니다 뭐 식사를 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만나러 가봤어요. 네, 아이들이 또 배가 고프고 하니까 의외로 쉽게 만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한 케이스를 보시면 제가 15살 여학생을 만났는데 이틀 정도 제대로 끼니를 못 먹고 물로 때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이제 돌봐주던 자기 보호자였던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집을 나와서 혼자 지내고 있는데 어디 지낼 때도 변변치 않겠어요? 그렇죠. 마땅치 않죠. 예. 네, 이제 처음에 집을 나왔을 때 배가 고프잖아요. 무작정 아이들이 막 이렇게 챙겨서 나오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무작정 나왔는데 배가 고프니까 SNS를 보고 헬퍼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데 차에 막 대로변에서 차에 타 이렇게 해서 탔는데 문을 잠그고 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바로 자기 집으로 막 간다. 아이가 차에서 뛰어내릴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얘기를 해서 진짜 본인의 경험을 얘기해 주는데 문을 잠궈서 이렇게 아이의 몸을 만지려고 하는데 마치 운이 좋게 옆에 순찰차가 섰대요. 그래서 창문을 막 두드려서 이제 도망 나온 이런 경우도 있다고 이건 하더라고요. 정말 영화의 한 장면이네요. 제가 가슴이 지금 약간 뛰고 있어요. 약간 흥분했나 봐요, 제가. 야, 그런 식으로 이런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착취하고 저기 유인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자. 근데 저 같으면 청소년들에게 이런 질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위험한데 왜 그 사람들 따라갔니? 또 위험한 거 모르니 왜 그런 사람들 만나러 갔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좀 절박한가요? 아까 이틀 굶었다는 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배고프니까 밥은 먹어야겠다 이런 건가요? 일단 그 부분도 있고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많은 어른들이 더 나아가면 지적이 아니라 비난에까지 이르러서 애들이 필요해서 뭐 그 정도는 생각하고 가는 거 아니야? 뭐 위험한 줄 알지만 돈 쉽게 벌러 간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요. 근데 배가 고프고 절박한 사정 당연히 있고요. 그것보다 저희가 조금 더 취재진이 주목해서 본 거는 아이들이 과연 이 위험에 대해서 어른이 생각하는 것만큼 인지를 하고 있나.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가 스스로 조건 만남을 하겠다고 글을 올린 아이를 한번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이 아이도 15살인데 제가 키가 167 정도 되는데 제 어깨도 안 오는 왜소한 체구의 아이인데 만나서 취재진을 밝히고 길에 다니는 이제 평범한 외모의 학생인데 무섭지 않냐 사실 낯선 남성들 성인들을 만나는데 무섭지 않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미리 나는 이제 유사 성행위를 해주지만 성관계는 절대 안 한다. 미리 얘기한다. 그리고 나 운동을 잘해서 달리기를 잘해서 괜찮다. 이렇게 운동 얘기를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위급하면 도망갈 수도 있다. 도망갈 수 그런 있다. 뜻이에요.
그거 불법 촬영 요즘 많이 돌잖아요. 예. 너 촬영물 걱정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내가 블랙박스를 미리 끄라고 요구를 한다. 절대 촬영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여기는 내가 사는 지역하고 좀 떨어져 있어. 그래서 동네에 소문은 안 퍼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아이가 과연 이 위험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세요?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운동 잘해서 성인 남성하고 차에 이렇게 있어도 자기가 들리는데 완력으로도 뛰쳐나올 수도 있고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리고 거예요. 뭐 네. 촬영 자기가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마 안 할 거고 네네. 그걸 믿습니까? 사실을 믿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그죠? 못 믿잖아요. 예, 못 근데 믿고. 예. 아이들이 믿어요. 저희가 만난 그 한 청소년 피해 지원 활동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도 나름 위험한 상황에 대비한다. 막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그런데 생각해 보시라. 15살짜리 아이의 세계 안에서 그걸 생각하는 거다. 저 괜찮아 위험한 사람 아니죠? 라고 물어요 아이들이. 저희한테 저희가 헬퍼 역할 했을 때도 위험한 사람 아니죠? 물어요. 그럼 제가 나 위험한 사람 아니지 라고 대답합니다. 아주 나쁜 사람도 위험한 사람 아니라 그러겠죠. 그렇죠. 예. 그럼 아이들이 그걸 믿어요. 어른들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보면 그 대답을 기다렸겠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뭐 배고프거나 뭐 어쨌든 그렇죠. 당장의 어떤 그 어려움을 넘겨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딱 상황이네요. 아이가 알고 있는 만큼 본다. 게다가 또 하나가 청소년들이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일단 중학생이 많고 가출 청소년 중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보호자 동의 없이 아르바이트 안 되죠. 그러면 결국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좀 나쁜 업주를 만나면 최저시급도 못 받고 정말 라면 한 끼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받는다던가 뭐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완전 거예요. 착취네요. 그렇죠. 예. 게다가 17살 미만이면 내가 돈을 좀 갖고 있어도 자기 명의로 집 계약이 안 돼요. 네, 집을 갖고 싶어도 원룸 계약이 안 됩니다. 그러면 헬퍼에게 저 대신 계약해 주실 분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돈을 맡겨버려야 되네요. 네, 돈도 맡기고 집도 맡기고 예. 보증금도 사실 맡기는 게 되는데 근데 아이들은 절박하니까 그렇게 헬퍼 찾습니다. 이름으로 그러면 만약에 구해도 계약을 헬퍼 이름으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헬퍼 이름으로 계약해서 들어가서 사는 거죠. 이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와, 정말 우리들이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거기 펼쳐지고 있군요. 자, 이제 김도영 기자가 헬퍼도 만났습니다. 방송 전에 우리 잠시 얘기 나눌 때 김 기자가 정말 별별 사람 다 있어요 이런 표현을 썼는데 과연 어떤 사람을 본 겁니까? 온라인에서 아이들에게 말을 거는 사람을 만나는 취재를 제가 그래도 꽤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게 할 때마다 놀랍습니다. 늘 새로운 인물들이 나타나요. 그래요? 네. 새로운 강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이제 취재진이 16살 여성 청소년으로 이제 글을 올려봤어요. 네. 막 사연을 구구절절 쓴 것도 아니고 이제 미성년자임을 밝혀야 되니까 나이 16살이다. 이제 그 네. 제작진이 취재진이 어쨌든 16살 헬프입니다. 그렇죠. 그런 뜻이죠. 네. 예, 예. 청소년으로. 자, 저는 나이가 16살이고 현재 서울에 있고 한마디 올렸어요. 배고파요. 딱 이렇게 글자 올리고 우는 표시 이렇게 해서 예. 올렸어요. 예. 올렸더니 SNS에서 메시지가 30통 넘게 오고 오픈 채팅에서 50명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정말 대놓고 야 내가 재워줄 테니까 나하고 성관계 하자. 이런 사람부터 나는 아무것도 안 바라니까 우리 집에 와서 편하게 먹고 자고 해까지 너무나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이 다양한 사람들이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자기 직업도 뭐라고 또 주장을 해요? 아이들이 직업을 되게 많이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 그렇죠. 좋은 직업이네. 믿고 한번 가볼까? 그렇죠. 이렇게 판단하려고? 네. 예, 예. 아이들이 생각보다 막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물어봐요? 네. 네. 저희가 그 방송에 나간 여러 케이스 중에 한 케이스 30통, 50통. 그렇죠. 와. 그래서요? 안 믿으시는데 맞습니다. 예. 한 케이스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네. 이 사람은 수원에서 서울로 자기가 퇴근하고 데리러 오겠다고 한 30대 남성인데 한 달에 70만 원 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편하게 지내라. 난 낮에 출근하고 없으니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대신 매일 밤 성관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여러 번 난 16살인데 괜찮냐고 물었어요. 괜찮대요. 그리고 막 구체적인 성행위들을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동의해?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동의 여부를 묻는 게 가해자들의 굉장히 공통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래요? 나중에 적발되면
아이가 동의했어. 우리 좋아하는 사이야의 기본이 되는. 아. 네, 그걸 다 물어들어. 그러기 위해서 자기네 어떤 그 베이스라인을 딱 구축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와. 그렇게 구축을 하고 나타났어요. 엄청 조심해요. 인증사진 보내라. 인증사진 보냈는데 뒤에 유리창에 지나간 남자가 찍혔어요. 저 남자 너 아는 사람 아니냐. 혹시 너 남자 아니냐. 엄청 조심을 하고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저희 밖에도 제작진이 있었거든요. 예. 카페를 몇 바퀴를 빙빙 돌더니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취재진이 약간 티를 내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바로 도망가요? 쫓아나갔죠. 몇 마디 하다가 이상한데 싶으니까 도망을 간 거예요. 쫓아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취재진은 밝히고 왜 그랬냐. 뭐 성욕에 졌다. 뭐 자기도 고민 많이 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근데 대면을 한 상태에서 조금 말하다가 도망간 거죠? 대면? 네. 카페에 그죠?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조금 하다가 그쪽에서 이상한 낌새를 챈 거예요? 그렇죠. 네. 최고 누구 도망갔죠. 좀 젊은 친구를 대역으로 이렇게 내보냈겠네요. 그렇죠. 제가 17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 사회부의 막내 기자가 아, 막내. 네, 가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인상적인 게 보통은 그렇게 취재진을 만나면 도망가면 끝인데 이 사람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법원을 통해서 방송금지 해달라고 요청을 보내온 거예요. 구구절절 썼습니다. 자신이 드러나면 나의 소중한 인간관계가 물거품이 되고 난 이때까지 너무 성실하게 직장 생활해왔고 난 아픈 가족이 있고 막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취재진이 나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를 끌어냈다 막 이렇게 왔는데 재판부는 어쨌든 이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이익에 해당하는 방송이다 그래서 기각을 하긴 했는데 이제 그걸 보는 제 입장에서는 그 서류에 어디에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보내왔어요. 어디, 그거 하려면 자기 네. 인적 사항이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그것도 희한하네 그 사람. 네, 갑자기 드는 생각이. 저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게 됐습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주민등록번호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다 나오죠. 직장도 다 나오고. 직장이요? 네. 그거 한번 가보고 싶네 같이. 그래요? 네, 예. 방송 내보내면서도 그런 좀 씁쓸한 생각이 든 게 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든든한 얘기가 직장이에요? 웬만한 직장? 뭐, 괜찮은 직장. 아, 그래요? 이야. 이었습니다. 지금 이분 듣고 있으면은 우리 저 기동 취재팀 구성해가지고 이제 갈 수도 있으니까 또 약간 좀 긴장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고.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런데 이런 헬퍼 중에 오히려 아이들이 자신들한테 사기친다 이러면서 취재진한테 억울함을 이렇게 호소하는 주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기를 쳤다는 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밥값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 10,000원을 보냈는데 연락을 끊었다. 이게 뭐 어떤 사기인지는 저희는 사기라고 볼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뭐 기프티콘을 보냈는데 인증 사진을 안 보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 모든 헬퍼가 애들을 성착취하려고 만나는 건 아닐 거예요. 네네. 아니겠지만 약간 이들의 좀 행동을 보면 이런 거예요. 바나나 우유 기프티콘을 보냈어요. 뭐 한 1,500원 이렇게 하겠죠. 그 아이한테 얘기합니다. 오후 2시까지 써라. 안 쓰면 취소한다. 그리고 오후 2시가 되면 취소해요. 그럼 아이가 죄송해요. 못 썼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뭐를 쓴다고요? 바나나 우유 기프티콘. 편의점 가면 그거 보여주면 바나나 우유를 살 수 있는. 아, 그거를 소비하라는 거죠? 시간을 정해줍니다. 2시까지 써라. 못 써요. 그럼 취소해버려요. 보낸 사람이. 그럼 애는 막 안타까워서 막 미쳐요? 네, 그러면 막 죄송하다 그러고 한 번만 더 보내달라 그러고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1,500만 원짜리 바나나 우유가 아니잖아요. 예.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떤 심리로 이런 행동들을 하나 그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심리학자를 만났는데 성인 군자가 아닌 이상 바라는 게 없을 수는 없다. 그리고 SNS에 보면 자기가 아이들을 도와주고 받은 감사 인사 이런 걸 경쟁적으로 좀 올리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 만난 헬퍼 중에 한 사람이 나는 큰 건 안 바라고 이거 좀 도와줘서 내 자존감을 올린다. 이런 얘기도 실제로 했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과연 이거를 선의로만 받아들일 수 있나. 간혹 아주 선의로 정말 난 다 바라는 거 없이 불쌍한 애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그 행동 자체가 과연 옳은 행동이 될 수 있는가. 이 아이들을 좀 공적인 체계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럴 수 없도록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요 대목에서 지금 김 기자 얘기한 비슷한 말씀을 이제 문자를 주신 분이 있는데 문자가 3개 제가 읽어드릴게요.
7769님이 무서운 세상이네요. 온라인상에서 누구도 믿지 말고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요. 3253님이 헬퍼란 이름이 무색합니다. 208 하나님이 모두 기성세대 잘못입니다. 정부에서 아이들 구조하는 시스템은 없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까 공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갖고 와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좀 그런 시스템들이 아직은 좀 미비하죠. 사실 쉼터도 많이 있고 예.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뭐 지원센터도 있고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뭐 수는 좀 부족해요. 쉼터의 수가 부족해서 뭐 들어갈 수 없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아까 학대 피해 아동 같은 경우에는 뭐 보호자가 가해자일 수 있으니까 연락이 안 가고 머무를 수 있고 뭐 성범죄 피해 같은 경우에는 해바라기 센터라고 해서 아이들을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 돼 있는데 첫째는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네, 모르는 경우가 많고 둘째는 잘 돼 있지만 어쨌든 사람이 인력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한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런 데는 현금성 지원 이런 걸 안 해줍니다. 애한테 방구해라 이러면서 50만 원 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아이들이 내가 돈이 급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 다른 데로 어두운 가는 세계로 거죠. 가는 거네요. 그렇죠. 좀 이런 여러 가지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쉼터에 가면 부모님에게 연락 간다고 해서 특히 학대 피해하던 경우 입소 꺼리는 그런 경향도 있다면서요. 네, 앞에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는 좀 무조건 연락이 가는 편이었고 요즘은 학대 피해 아동인 경우에는 연락을 하지 않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이게 막 맞고 멍이 들고 부러지고 이러면 저희가 뭐 뉴스에서도 학대 피해다 이렇게 하는데 정서적인 학대도 있고 뭐 성폭행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걸 확정 짓기가 어렵고 또 경찰 수사가 들어가면 아이들이 겁을 먹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이제 또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고. 네, 이런 것들이 좀 아이들에게 좀 이해를 시키고 아이들 위주로 시스템이 짜여져야 되는데 아직은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보호해주면 되겠다. 얘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다. 좀 이거부터 바뀌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사람들은 좀 단순하게 거기 이게 뭐 입소라 그럴까 그렇게 네. 시키면은 뭐 괜찮겠지 않은데 그게 아니고 조금 총체적으로 이렇게 그 보호를 해야 되고 제가 김도영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세계가 지금 그 세계 자체는 완전히 방치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약간의 그거를 보완해주는 시스템일 뿐이지 시스템이라는 것도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혹은 약간 수사 의미에서 마치 우리가 보이스피싱 수사하듯이 그런 것들도 좀 약간 뭐 전담반이라 그런 뭐해도 그런 부분을 수사당국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이게 그 가출 청소년에 대한 편견도 있고 우리가 문제아들이라고 예전에는 표현했잖아요. 편견도 있고 시스템이 좀 막 여러 군데서 분산돼서 운영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에 시설에 넣는다고 아이들을 입소시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밖에서 혼자 독립적으로 생활하기를 원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9987님이 방송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한숨만 나네요. 유유. 한숨을 쉬어주셨고요. 이른바 지뢰개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지뢰개가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뢰개에 가출 청소년이 많고 조건 만남 성행한다는 얘기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 지뢰개라는 게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일본에서 넘어온 문화입니다.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레이스가 많이 달린 옷을 입고 뭐 검은 리본 이런 것들 일본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처럼 입고 약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예전에는 정신질환이라고 했었는데 질환은 이제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불안정한 심리 상태 가진 좀 10대 여성들, 어린 여성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인데 이게 일본에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여기 이제 마포의 공원에 그런 아이들이 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유튜버가 좀 유명한 유튜버가 거기에 모인 아이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저희 조건 만남 해요. 막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이게 쫙 얘기가 그랬군요. 퍼진 거예요. 이제 언론끼리 약간 논쟁이 붙었어요. 아이들한테 그냥 예쁜 옷을 좋아하는 아이들한테 조건 만남 낙인을 찍는다와 아니 애들 만나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만나봤어요. 유튜브 인터뷰한 아이와 그 주변 친구들을 만나봤는데 아이들 말이 왜 싸워요? 반반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간출해서 힘들면 조건 만남 해가지고 먹고 입고 하는 애들도 있고 틱톡, 쇼츠
이런 거 찍어서 춤추려고 그 옷 입는 애도 있고 반반이에요. 도대체 어른들은 왜 싸우는 거예요? 저희한테 대묻더라고요. 저 먹고 살게 해주실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네, 쉽게 말해서. 그런 말도 있고 아니 무슨 의미가 있다고 조건 만남 하는 애도 있고 안 하는 애도 있어 이렇게 싸우나요? 와, 그래요? 라고 묻더라고요.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 예, 언론도. 언론도 반성해야 네. 되고 저희 사회 어른들이 이제 아주 반성해야 될 얘기를 이제 해주고 계신데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우리 김도영 기자는 그동안 프로그램 통해서 아동 상품화에 대한 문제 제기 아주 꾸준히 해왔습니다. 유튜브와 SNS에 격렬한 논쟁도 벌어졌다고 들었고 어떻게 그 취재 대상이 된 사람들한테서 뭐 욕이라 그럴까요? 막 비판도 받고 했다고 하는데 가출 청소년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끌어온 배경 말씀하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죠. 저희가 별책 부록이라는 걸 달아서 사실 취재진의 의지로 끌고 온 건데 그동안은 범죄 위주로 저희가 취재를 많이 했었는데 아이들을 도대체 우리 사회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기에 성관계 하자 그러고 막 온라인에서 막 어디 보여달라고 우리 이렇게 사회가 하는가. 바라보는 아이들은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요. 그걸 네. 했는데 이게 진짜 쉽지 않았던 게 저희 TV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반성부터 시작해서 안 걸린 영역이 없어요. 광고, 뭐 게임 캐릭터, 뭐 인기 가수의 뭐 뮤직비디오까지. 선정성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요. 네, 특히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그 트로트 부르고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서 욕도 많이 먹긴 했습니다. 네. 많이 먹었는데 한 번은 이제는 우리가 이걸 아이들이 이런 모습으로 비치는 걸 고민은 해봐야 되지 않나. 아이들이 방송에 나오니까 예쁜 애라고 얘기하는데 아이가 뭐 오라버니의 가슴에 안겨서 9살짜리가 안겨서 뭐 사랑을 느껴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게 그것도 맞나? 주시청자가 성인이 프로그램에서 네네. 맞나? 그래도 되나? 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부득부득 그 부분을 에피소드를 넣었어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게 페미니즘이니 남성 공격이니 이렇게 보지 마시고 네. 아이를 중심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눈 KBS 1TV 시사기획장 나쁜 헬퍼는 KBS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도영 KBS 기자였습니다. 김 기자 수고 많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퇴근길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 서부간선 지하도로 성산 방향 금천나들목 2km를 지나 공사하고 있는데 두 개 차로 통행 어려워서 일대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 동우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인데요. 그 사이 한강대교에는 추돌 사고 나서 혼잡을 더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판교부터 청계 요금소까지 밀리고요. 이후 3번 나들목 지나 유출된 토사 처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파로 하기분기점부터 정체입니다. 또 시흥요금소에서 송내까지 밀리고요. 경기 동쪽에서는 판교에서 구리 방향, 성남과 또 광암 터널부터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에서 안성 휴게소까지 정체고요. 이후 오산과 기흥 일대 또 서울 진입에서는 양재부터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방향 서울요금소에서 수원까지 막히는데요. 앞시간 발생한 사고 여파입니다. 통영 대전고속도로 대전 방향은 오도제 터널 부근에 승용차 미끄럼 사고 발생했는데요. 이 구간 비가 내리고 있어서 감속운행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건강에 대한 궁금증 파고 또 파서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건강 파파뉴 코너. 청취자 여러분들 건강 상식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면은 지금 바로 장문 100원, 단문 50원이 드는 샵 9730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댓글 남겨주세요. 건강 파파뉴에서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유병욱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장마철입니다. 장마철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분들, 나아가 불면증 환자 급증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가요? 네, 사실 이걸 계절성 불면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장마철이 되면 이게 우리 뇌는 낮인지 밤인지
혼돈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낮 시간에도 계속 구름이 껴있죠. 그러면 우리 눈으로 햇볕이 충분히 들어가지 않으니까 우리 뇌는 밤으로 착각을 하고 자기 전에 나와야 되는 주로 수면 2시간 전에 나오는 멜라토닌을 낮 시간에 분비하게 되고요. 네. 또 멜라토닌이 분비되면서 우리 몸에서는 이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 호르몬이 분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낮에는 멍한 상태로 그리고 썩 기분도 좋지 않겠죠. 네. 그리고 업무를 해야 되고 밤에는 이미 낮 시간에 멜라토닌 분비가 다 되어서 그날 밤에 자기 전에 멜라토닌 분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니 이 인면 즉 잠에 들기도 어렵고 또 잠을 든다고 해도 이 더운 날씨, 습한 날씨 그 등으로 인해서 또 호르몬 문제 등으로 인해서 네. 장마철에 충분히 잠을 못 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빛이 줄어들어서 그렇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낮에 충분히 햇빛 쬐면 잠에 좀 영향을 순기능적으로 끼치게 됩니까? 아, 그럼요. 낮 시간에 햇볕을 충분히 쏘인다. 즉 네. 우리의 뇌는 하나의 그 정해진 시계처럼 돌아갑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뇌에서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의 신호의 전달로서 일어나고 또 자게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낮 시간에 충분히 햇볕을 받아서 우리 뇌는 지속적으로 각성하고 깨있는 상태에서 멜라토닌 분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러니까 즉 낮 시간 내내 뇌가 열심히 일하고 햇볕을 받아서 각성하고 있다가 이제 저녁 시간이 돼서 해가 줄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수면을 준비하기 위해서 슬슬 멜라토닌을 분비하게 되고 네. 그러면 잠에 잘 들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장마철에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궁금한데요. 햇빛 대신에 형광등을 켜놔도 좀 효과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 실험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인체 실험에 관련된 부분인데 연구 결과가 아직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제 어르신들 또는 수면 장애가 있거나 치매가 있는 분들이 낮 시간에 자지 않고 그 등을 켜놓은 상태로 있는 경우에는 밤에 수면이 유지된다고 하니까요. 네. 만약에 지속적으로 장마가 오래돼서 햇빛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면은 이 불을 켜서 눈에 지속적으로 장파든 단파든 빛을 들어오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사실 이 장마철에는 햇빛만큼 중요한 게 또 습도 관리입니다. 네. 밤이 되면 습도가 너무 높아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따라서 낮 시간에 햇볕을 좀 쐬는 것도 있고 장마철에는 적절한 습도 유지를 통해서 이 잠에 잘 들 수 있도록 즉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면 부족으로 인한 질환이라든지 신체 이상 이런 것도 있나요? 우선은 단기적으로 보통 우리가 불면증의 정의를 내릴 때 2주 또는 3주 동안 지속되는 경우 불면증이라고 정의하는데요. 네. 이런 단기 불면증, 그냥 뭐 시차 적응이 있거나 요즘에 공부를 하느라고 밤에 잠을 못 자거나 그래서 발생한 거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라고 하면 그냥 어지럼증, 두통 또는 집중력 저하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장기적 측면으로 예를 들어서 밤에도 고생하시는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라든지 예.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야간 근무자분들이 유방암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암 그리고 당뇨병들이 걸린다는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럼요. 네. 단기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또는 뭐 졸음운전을 해서 사고가 나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지속적인 불면은 당뇨병, 고혈압, 암, 기타 대사질환 등의 호르몬 교란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질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잠이 보약이라는 게 정말 남의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잠이 보약이다. 자, 2458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교수님, 저는 에어컨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밤새 켜고 자면 아침엔 목이 아파요. 어찌해야 할까요? 이게 정말 다행인 게 최근에는 수면 모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보통 우리가 인면 즉 잠에 들게 되면 체온이 살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온도는 26도 내외로 습도가 인면 습도에 들어가기 좋은 습도 50% 미만 40% 유지할 수 있도록 네.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수면 모드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밤새 틀어지게 되면은 예. 사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더운지 잘 모르거든요. 일단 수면에 들어가게 되면. 따라서
이 목감기라든지 또는 이런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그런 우리가 타이머라고 하죠. 수면 기능을 확인해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사용하시고 주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거 아주 좋은 팁이네요. 자, 수면장애는 이제 장마철뿐 아니라 또 현대인들이 평소 때도 좀 많이 겪고 있는데 수면이 왜 중요한지 간단하게 한 줄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간은 3분의 1을 잠을 잡니다. 네. 인생의 3분의 1이잖아요. 네네.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있나요?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많은 준비도 하고 있는데 예. 인생의 3분의 1을 위해서 즉 잠이라는 것은 삶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적정한 수면을 위한 수면 환경 개선이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우리 삶을 가꾸고 또 이 삶의 질 높이는데도 큰 도움이 되니까 잠, 특히 장마철 주변의 수면 환경을 돕기 위해서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핸드폰, 네. 모바일 기기를 좀 멀리하시고 라디오를 조용히 들으시면서 잠드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잠은 삶 그 자체다. 3분의 1이다 인생에. 자, 만약에 이제 뭐 공부를 하느라 일을 하느라 간밤에 잠을 설쳤다 뭐 영화를 볼 수도 있고요. 하루 중간 중간에 낮잠 자거나 아니면 주말에 몰아서 자서 그 수면 시간 채우는 게 좋나요? 어떻습니까? 네, 윈스턴 처칠은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그 원동력을 짧은 낮잠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예. 실제로 부족한 수면을 짧은 낮잠으로 30분 이내에 편안하게 이렇게 책상에 누워서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충분히 인면에 들 수 있는 30분 정도의 수면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만은 이 잠은 저축하는 게 아니라서 주말에 몰아자거나 또는 쉬는 날 몰아서 주무시면 오히려 이 수면에 이런 우리가 환경 네. 그리고 수면의 순환에 방해할 수 있으므로 몰아서 주무시는 거는 저는 찬성하진 않습니다. 7769님이 전 올해부터 갱년기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자고 있어서 힘듭니다. 갱년기가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이런 질문하셨는데 제가 이 질문하고 합쳐서 하게 수면 보조제 실제로 효과 있습니까? 수면 보조제는 최근에 멜라토닌 등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이 많은데 중요한 건 수면제를 즉 스틸록스 또는 졸피뎀 등의 전문 의약품으로서의 수면제는 꼭 전문의와 상담 후 용법 용량에 맞춰서 기간에 맞춰서만 드셔야 되고요. 그 외에 이 멜라토닌 등 최근 시중에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도 13주 미만으로 드실 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따라서 수면 환경 개선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수면 환경 개선 중요하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귀를 쫑긋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열대야와 장마철에도 잠 잘 드는 법, 마지막으로 잠 잘 드는 팁 하나 알려주세요. 네, 잠을 잘 자는 팁. 자, 우리가 찬물로 샤워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각성이 되기 때문에 잠을 못 자거든요. 네. 따라서 자기 전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고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어렵지만 미지근한 우유를 드시거나 네. 또는 이 바나나 반 개 정도를 드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면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야, 미지근한 우유나 바나나 반 개 정도 따뜻하게 씻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파파뉴 유병욱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국제 뉴스 짚어보는 시간.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지난주 우리나라가 체코 24조 원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서 프랑스를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쾌거입니다. 조주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전정책연구실장과 함께 이번 체코 원전 수주의 의미 그리고 원전 산업의 글로벌 동향 알아봅니다. 조주현 실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주현입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저희가 감사하죠. 체코의 신규 원전 2기 짓는 프로젝트에서 우리나라 한국 수력 원자력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 수주 규모와 그 경제적 의미 먼저 평가를 해주세요. 네네. 이제 많이 알려졌습니다만은 이제 체코 측에서 2개 24조로 이제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놨고요. 네. 예전에 이제 15년 전에 생각해 보시면 UAE 저희가 이제 4개 수주했을 때 그때는 20조 정도 된다고 이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물론 이제 물가 상승이 그동안 이제 이루어졌지만은 그걸 고려하더라도 굉장히 저희에게는 득이 되는 소식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도 오다가 생각해 보니까 국내에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는데 최근에 인천공항이 3단계까지 확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투자된 이제 비용을 이제 쭉 합해 보니까 12조가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천공항 2개를 짓는 정도의 규모다라고 이제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인천공항 2개를 짓는 규모 네. 어마어마한 거네요. 예, 네네. 그래서 사실 체코 정부에서도 이제 이번 그 입찰을 시작하면서 이거는 자국에서 굉장히 이제 이례가 없을 정도로 가장 큰 프로젝트라고 평가를 했을 정도고요. 그리고 예. 우리나라도 입장에서도 이건 매우 뜻깊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맞습니다. 최종 계약이 아니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어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그 부동산 비율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부동산 계약을 하려고 할 때 이제 괜찮습니다라고 저희 들어가잖아요. 이제 아직 계약서는 다 쓰진 않았지만 어쨌든 두 당사자가 이 매매를 하겠다라는 그럴 때 확실한 가계약도 컨펌이 있는 거죠. 쓰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알기로 이제 보증금은 없었는데 예. 뭐 M&A에서는 뭐 보증금도 걸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일단은 체코 측에서는 우리하고 일단은 우리가 낸 그 이제 입찰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조정하겠지만 우리랑 계약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확실하게 이제 보인 거고요. 이거 EDF에 비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3월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계약을 최종 확정하는 걸로 이제 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부터 이제 그런 세부 내용도 이제 조정하겠다라고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 파이널은 아니지만 여하튼 아주 중요한 뭐 계약을 하기로 한 거. 네. 자, 그렇다면 최종 계약까지 어떤 변수와 과제가 있을까요? 사실 변수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이번에는 그럴 거라고 생각은 안 되는데 예전에 저희가 이제 영국의 무어사이드를 한번 이제 들어가려고 원전을 이제 해보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영국이요? 네, 그래서 네. 영국 정부하고 이제 얘기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제 최종 계약까지는 안 간 게 있었어요. 사실 뭐 그런 게 하나 있기는 하나 이거는 정말 계약 내용이 엄청 뒤틀려야 돼야지 이제 벌어질 일이니까 사실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요. 일단은 뭐 최종 이제 우선 협상자의 지위여서 이제 안심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은 EDF도 분명히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EDF 입장에서는 조금 악연이거든요, 한국이. UAE 때도 거의 EDF가 따가는 분위기였는데 저희가 마지막에 어쨌든 열심히 노력해서 이거를 얘기를 뒤집으려고 수행했고. 어떤 뭐 움직임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 움직임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굉장히 이제 칼을 갈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 그렇겠죠. 두 번째 또 한국한테 이렇게 됐으니 그래서 좀 그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과제라고 하시면 이제 한수원이나 정부에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게 체코에 짓는 거고 하다 보니까 체코 현지 업체하고 이제 협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계약 내용에도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협력을 하겠다라는 것도 이제 해야 될 텐데 이제 그런 세부적인 이제 협력 내용이 이제 좀 조율이 돼야 되는 게 과제라고 좀 보시면 될 거고 체코가 이제 다 아시겠지만 내륙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기자재를 몇 개는 그러니까 뭐 상당수 만들어 가야 될 텐데 이제 운송을 해야 되는데 UAE는 이제 해상에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내륙에 있다 보니까 내륙 운송에 있어서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이제 운하라든가 이런 철도는 많이 발달은 돼 있으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이제 원전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문제 조금은 있을 수는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이게 크게 뒤틀릴 일은 없지만 어쨌든 최종 계약까지는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뭐 안심하지는 않고 긴장의 끈은 놓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고요. 자. 경쟁국이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는 50기가 넘는 원전을 운영 중인 원전 강국입니다. 또 이제 프랑스와 체코는 같은 EU 회원국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프랑스를 꺾은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저 실장님 보시기에 뭡니까 그 비결이? 많은 분들이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온타임 온버젯이라고 하는 우리가 공기안에 예산 안에 딱딱 지어주는 그게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온타임 온버젯.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UAE에서 이제 이게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서만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원전 국내에서 짓는 걸 보면 계속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하던 거 그냥 안에서 하던 거 뭐 해외에서 가서도 똑같이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남들은 그러니까 프랑스도 이제 올킬루트하고 자국의 프라망빌이라고 짓고 있는데 딜레이가 엄청 오래됐어요. 그냥 10몇 년 걸렸고
미국의 이제 보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웨스팅하우스 노용을 쓰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제가 올해는 돌아가나라고 할 정도로 참 걱정을 많이 해서 15년에서 17년 걸려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10년 내로 지으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기간을 딱딱 맞춰줄 수 있는 거. 그럼 기간이 늘어나면 이자 비용이 늘어나니까 결국 이제 원가에도 영향이 가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코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출했다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냥 우리는 어떻게 속된 말로 이제 물건 팔고 오겠다라는 마인드로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이셔서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해주신 게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수원에서는 이제 2010년부터 이제 체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뭐 봉사단을 보낸다던가 현지에서 이제 음악회도 개최하시고 뭐 이제 아이스하키 팀도 후원하시고 아이스하키가 되게 그 체코에서는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은 종목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스하키가요. 예,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이제 원전만 수출하러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좋은 관계를 당신과 유지하고 싶습니다라고 계속 이제 시그널을 오랜 기간 보낸 게 또 하나의 이유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러면 한 쉽게 말해서 몇 년 걸린 프로젝트예요. 그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교류부터 한 거까지 치면 한 10몇 년 됐나요? 16년부터 이제 봉사단을 이제 그때 이제 정말 초창기에 이제 보내시기 시작해서 이제 24년. 그럼 거의 뭐 횟수는 거의 10년 가까이 우리가 공을 맞습니다. 쌓은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아, 공을 쌓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고 아까 제가 온 타임 온 버짓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퀄리티의 원전을 지으면서 어쨌든 괜찮은 가격에 맞습니다. 꼭 공기를 맞춘다. 맞습니다. 공기 조금만 늘어나도 가격이 또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다 이제 어떤 그 얽혀 있네요.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런 면에서 한국 원전이 이제 평가를 받았다고 보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네. 자, 근데 이제 가격 얘기 방금 드렸는데요. 일각에선 우리가 과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덤핑 논란을 제기하는 분도 있어요. 자, 실장님 보시기에 과연 덤핑 논란이라는 게 덤핑이라는 이런 지적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 원전의 경쟁력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제가 뭐 평가 입장은 안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사실 뭐 남들이 보기에는 저게 가능해라고 뭐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사실 EDF 쪽에서 얼마를 어떻게 써냈는지는 이제 저희는 모르는데 한 가지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저희 이제 IEA라고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라고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이제 새로 건설하는 이제 원전뿐만 아니고 모든 발전원에 대해서 이제 발전 원가를 쭉 조사를 해요. 각 나라 IEA. 아, IAEA가 아니군요. IEA.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 에이전시. 이거 OECD 아래에 있는 거고요. IAEA는 이제 원자력 관련은 이제 비엔나이고. IEA는 파리에 있습니다. 어쨌든 2020년에 이제 전 세계 이제 쭉 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건설 단가로 했을 때 이제 킬로와트로 저희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에 이제 뭐 평당 얼마입니다라고 대충 보시면 되는데 한국이 한 2,100불 정도 했었고 그 당시에 근데 프랑스 EDF 노형이 한 4,000불이 조금 넘었고요. 미국이 제가 기억하기로 4,000불에서 한 5,000불 갔던 걸로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서 일단은 단가 차이가 확 나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경쟁력이 좀 일단은 거기서부터 이제 있다고 좀 보실 수 있는데 역으로 그러면 이게 덤핑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원가가 이랬습니다라고 이제 저희는 당연히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남들보다 더 이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이거를 완수할 수 있다라고 오히려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중간에 탈락하긴 했지만 또 다른 경쟁자로 미국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웨스팅하우스 지금 한수원과 소송 중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이 소송전이 사업 수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 참 민감한 사항들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뭐 이제 2022년에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한국의 제3국에 그러니까 한국에 지는 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제3국에 이제 수출하려면은 APR 1,4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수출 통제에 따라야 된다라고 이제 소송을 걸었는데 어쨌든 미국 측 법원의 판단은 웨스팅하우스가 그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일단 각하를 시켰고 한국 측에서 이걸 어떻게든 풀어보려는 노력 중에 하나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사실 중재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근데 상사중재원이 그렇게 빨리 해결이 나는 데는 아니다고 하더라고요. 적어도 5년에서 뭐 7년 이렇게 걸린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일단은 이제 문제가 됐던 재작년에 문제가 됐던 API 1400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API 1000이라고 해서 API 1400을 조금 더 개량한 노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기도 작고 여러 가지 이제 안전 설비들도 더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좀 비겨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 그럼에도 뭐 이런 문제를 체코에서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이제 그럼에도 우리 우선 협상자로 뽑았다는 선정했다는 거는 그럼에도 우리 API 우리의 노형이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는 오히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평가하고 계신 거네요. 네. 자, 한때 독일 등 몇몇 나라가 탈원전을 선언하던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런 기조가 지금 약간 좀 바뀌는 분위기더라고요. 네. 무엇보다 동일본 대지진 겪었던 일본도 기시다 총리가 원전 재가동 이제 선언을 했고요. 맞습니다. 자, 원전 재가동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 뭐 독일은 결국 다 닫았죠 작년에. 근데 뒷사정도 되게 조금 재미있는 게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독일은 2022년까지 이제 마지막 남은 세계 원전을 2022년 12월 닫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하고 이제 가스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뭐 원전을 3개월 동안 더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계속 이거를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참 난감한 상황인데 원전을 보통 운영하면 1년 반을 더 운영을 하거든요. 이제 뭐 해결료 교체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건 무슨 경우인가라고 저희도 좀 놀랐었고요.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에너지 안보 그리고 이제 기조가 변한 이유 지금 설명하시는 맞습니다. 거네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점점 더 원자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걸로 이제 기조가 이제 그런 트렌드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기시다 총리 쪽에서 이제 GX 정책이라고 내놨습니다. 그 이전부터 아베 총리 때부터 굉장히 이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원전들이 이제 물론 이제 몇 개는 이제 바로 이제 영구 정지했습니다. 나머지는 재가동 시키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규제 수준도 높아지면서 그거를 이제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어쨌든 기시다 아베 총리부터 시작된 그 기조가 어쨌든 우리는 기존에 있는 원전을 최대한 재가동을 해서 계속 운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기조가 이제 계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요즘에 얘기되고 있는 뭐 재가동을 위해서 뭐 이제 관련 규제를 개정했다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스웨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스웨덴이 22년 10월인가 그때 이제 선거도 하면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스웨덴도 이제 원전에 대한 제한을 좀 많이 뒀어요. 뭐 10개 이상 우리 운영 안 한다. 그리고 현재 이제 2 사이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지도 더 이상 새로운 데 안 할 거야. 근데 이거 다 풀어버렸어요. 그 새로 된 정부에서. 그래서 그들도 이제 신재생 100%를 가려고 이제 했었는데 뭔가 가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는 걸 알다 보니까 이제 비화석 에너지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조금 쓰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원전도 결국은 어느 정도 활용해야 되는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웨덴 얘기도 하셨지만 뭐 우리가 이제 그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이제 추진하는 나라들 이렇게 유럽 나라들 좀 있고 한데 유럽을 포함해서 뭐 중앙아시아도 있을 수 있고 중동도 있을 수 있는데 원전 수주라는 측면에서 주목해 볼 만한 나라들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가장 가깝게는 네덜란드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는 이제 체코하고 비슷하게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이제 투자를 이제 원전 건설에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한테도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공식적으로 이제 경쟁 입찰을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일단은 우리는 원전을 짓겠다라고 하고 네덜란드 안에서는 이제 우리 한수원이나 EDF처럼 이제 원자로를 설계할 수 있는 나라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해외에서 들여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가 가장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영국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원전을 지으려고 했던 이제 몇 개 이제 부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활용해 보려고 하고 좀 이제 유럽 쪽에서 조금 내려가면 중동도 있는데 뭐 UAE도 계속해서 이제 우리 내기가 있지만은 조금 더 늘려보려고 하는 움직임도 당연히 있고요. 그 튀르키예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그쪽도 이제 예전에 이제 한전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셨던 적인데 좀 결과적으로 이제 아무도 선정을 안 하는 그렇게 됐었고
뭐 러시아가 조금 그쪽 우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우리에게도 기회가 조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그렇게 싶습니다. 보시는군요. 자, 그런데 원전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안전 문제, 이 괜찮은 겁니까? 저도 사실 이게 저는 이제 경제학자거든요. 예. 경제학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항상 확률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안타깝게도 우리가 3번의 사고를 겪었고 또 TMI 이제 3 Mile 아일랜드도 미국에 있었고 체르노빌과 이제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이제 실제 피해가 있었고. 네네. 그래서 사고가 안 나니라고 하면 안 납니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아주 0은 아니다라고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럼에도 확률은 이제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하는 6승. 예. 10의 마이너스 6승이면 비행기 사고보다 사실 더 낮은 확률이긴 하거든요. 그렇군요. 사실 제가 오늘 오면서 비행기 타고 오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날씨가 안 좋아서 흔들렸는데 그럼에도 타고 다닙니다. 예. 이 사고라는 게 뭐 안 나게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안 나게 하려는 뭐 5중 6중의 장치를 하고 있고 사실 이제 비상 상황이 되면은 원자로 출력을 아예 줄여버려서 이제 사고가 아예 안 나게끔 하는 장치들도 있고 정말 만약에 제가 3주 전에 세월원전에 다녀왔는데 거기는 정말 만약에까지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정말 안전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게끔 저희가 설계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부는 이번 체코 원전 성과를 정권 교체, 정책 변화를 통한 큰 성과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보시기에 이번 체코 원전 수주가 원전 산업 회생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일감이 늘어난 거는 직접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이제 얼마 전에 발표된 정기본 아니면 그 이전에 이제 시나리오 3사를 이제 시작을 하고 거기에 이제 3개를 더 이제 추진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이제 체코까지 이제 현재는 2기입니다만 뭐 테몰린에 2기가 더 들어가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일감은 굉장히 늘어나는 거는 맞는 말씀이라고 이제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전 기업들 입장에서도 앞으로 이제 이런 일감들이 앞으로 쭉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느 정도 이제 확실성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데 사실 제가 아까 세월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국내에서 이제 건설하고 있는 현재 이제 마지막 원전이에요. 세월 3사 그리고 이제 신한우 3사는 이제 열심히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허가받고 이제 실제 공사 들어가려면 조금은 시간이 걸릴 거고 그럼에도 이제 정부에서는 선발주를 하고 이제 기업 지원을 해서 이제 최대한 이제 이거를 회생을 시키려고 많은 노력 지원을 해주시고 있는 건 다행인데 이게 약간은 조금 좀 아까운 점도 있어요. 사실 체코가 조금 2, 3년 좀 앞서 이거 발표를 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럼에도 이제 미래 이런 일감이 있다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주연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파파뉴 코너에서 불면 얘기 다뤘는데요.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삽입곡 넷 킹 콜의 When I Fall in Love 오늘 마지막 곡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